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이제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집무실에서 따로 만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내란 동조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가 될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2분가량 만난 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무위원들은 바로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비공개였던 구속심사에서 이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한 전 총리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과 이야기를 더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내란 특검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한 전 총리 등의 내란 동조 내지 방조 의혹을 밝힐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 주머니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던 계엄 선포문의 경우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의 서명이 담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야, 근데 한덕수는 큰일 났어. 이제 끝났어. 아니 진짜 말년이 이렇게 꼬이나? 진짜 끝났어. 과거 한덕수의 발언이 특검 조사로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한덕수는 계엄 관련 문건 자신은 받은 기억 없고 나중에 봤더니 뒷주머니 있었다. 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네, 얘기를 네, 네. 했었단 말이야. 네.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때까지는 혼자서 와 내가 애드립 너무 좋아. 한덕수 확실히 내가 똑똑해 그랬겠지. 네네네. 근데 이번 특검 조사로 완전히 거짓말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대통령 접견실 쪽 CCTV 내란 당일 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네. 그 CCTV를 확보를 했거든요. 어. 근데 그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느냐? 한덕수가 그날 윤석열하고 그 따로 만났어요. 미리 와 있었거든요. 집무실에서 따로 만났어. 그렇죠. 네네. 그런데 따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을 만난 이후에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두부를 뜩 들고 집문에서 나오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와 어떡하냐 진짜. 뒷주머니가 아니라 본인이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찍혔어요. 계엄의 밤이야. 윤석열이 만나고 나오는데 이 문건 이렇게 들고 나왔다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CCTV 걸렸어. 아 이거 끝났지. 이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이거. 그리고 또- 오윤혜 너 무조건 면회 가라. 그리고 와. 또 찍힌 게 있는데 네.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 전에 한덕수가 먼저 왔잖아요. 네.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네. 자 그리고 한덕수는 계엄의 밤 때 예. 계엄 반대했고 윤석열이 계엄 못하게 만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과거의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본인이 이제 만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 예. 자, 한덕수가 윤석열 아까 만났죠. 예. 그리고 뭐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거 했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아유 뭐 됐어. 나는 그냥 선포할래 하고 혼자 선포하러 갔죠. 네. 그때 한덕수는 이제 총리실로 갑니다. 총리실에 가서 거기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그 국무조정실장이 수사기관에서 다 폭로를 해버렸어. 예. 그 내용 전달해 주시죠. 그때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총리실로 왔어요. 네. 아이 그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심의가 뭐요? 과반수 찬성이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요? 라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계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그렇죠. 된다. 그걸 일일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총리실로 와가지고. 반대하고 만류한 게 아니고. 아니고. 네. 이 혹시 요건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그렇죠. 걸린 거야. 우리 대통령님 계엄 요건 맞아야 되는데 했던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저러고 나서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에 문건 또 만들었다가 맞아요. 또 폐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랑도 좀 12월 연결이 5일에. 흐름이 쭉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그 심리 상태가 오락가락 했던 건데 그 안에는 계엄에 대한 찬성 의지도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럼 한덕수는 오락가락했을까? 예. 역시 기회주의죠. 성공하면 여기서 2인자 연구로 해먹고 그렇지. 여기서 실패하면 또 본인은 빠져나가고 막 만들고 네. 이걸 동시에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 한덕수는 이제 밤잠 못 이룬다고 봅니다. 아니 한덕수가 만약에 실제 계엄에 반대했더라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국무회의 그렇죠. 소집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냥 이거 계엄 끝내야 될 해제를 거 해야죠. 아니야. 예. 해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네. 나서도 한덕수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아. 소집하지 않고 발 동동 굴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가 시간이 1시간이 지납니다. 1시간 지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아이고 할배요. 빨리 그 국무위원 소집하소. 해가지고 1시간 지나서야 그때 국무위원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또 이 아까 국무조정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가 그걸 또 계속 물어봤대요.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진석의 전화를 받고 이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을 한 거죠. 이거 뭐 공무 세력으로 봐야죠. 아니, 2차, 3차 계엄의 성공 가능성을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진짜 큰일 났어. 근데 대선 나온 거야, 대선. 한덕수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국무위원 중에는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보다 무엇보다도 총리니까 그렇죠. 제일 책임이 크죠. 네. 근데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한덕수가 권한대행할 때 너무 이상한 짓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죠. 네. 그리고 뭐 상설특검 요구도 안 해버렸죠. 그냥 법을 막 있는 그대로 어겨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더니 지명도 하고 그러더니 그 후보 단일화 교체 시도까지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아, 한덕수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었더라면 네. 그 사후적 행위가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 예.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을 질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건 형량 계산기. 이건 뭐 말년에 빚 못 본다고 봐야겠죠. 그냥 무기로 하시죠. 그렇게 계산할 거 가능해. 없습니다. 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렇습니다. 계엄 계엄을 선포한 후에 서명을 했다는 것도 문제되지만 후에 선포한 그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게 국가 행정행위는 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할 때 5가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 계엄 선포 직전에 한 국무회의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절차적 거였지 하자. 않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한 번 확인되고 또 한 번 확인된 거죠. 그게
그게 엉망이어가지고 그거를 땜빵 해보려고 뭔가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사후에 엉망진창인 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의 5가지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이후에 이 구형하고 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형하고 판결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작용할 대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가 왜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인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그 사후 서명에 동참을 한 거고, 이후에 이거 불법이네 해서 폐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인물이 또 한덕수이기 때문에 계엄 동조자를 넘어서 굉장히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나눠서 가르마타기를 해서 주초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덕수는 그럼 뭘까라고 했는데 내용이 다 알려졌죠. 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이 이 국회 국무총리 사무실에 가보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실에 문건 들고 나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그러면 그렇게 들고 나왔으면 다 검토했고 나눠줬을 거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 지금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부하 불러다가 아니 국무회의 심의에서 줄곧 반대만 나오는데 반대여도 심의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사법시험에 이제 그 뭐 1차 객관식 문제도 나온 거거든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구냐. 그래서 반대를 해도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냐. 네. 이걸 한덕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도 국무회의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뭔가요? 그냥 자문만 하는 겁니다. 자문. 꼭 대통령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더 안심을 했겠죠. 표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됐구나라고 했다라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안 움직였어요. 먼저 새벽 4시까지 안 움직였어요. 국무회에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정시석 실장이 연락해서 오히려 국무회에 소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적극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갑자기 공모만 하던 사람이 웬 대선이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이것도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때서야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동의를 하겠다면서 이제 해제를 하겠다. 이제 결국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발표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이 그럼 있었던 거냐? 한덕수도 국회의 결정에 즉각 따르지 않고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를 했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뭔가 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에 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 따지겠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문서를 다 남겨야 된다라는 점도 어겼고 그리고 그 문서를 심지어 폐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김문수 후보라는 그 당원들이 선택한 후보직을 찬탈하는 행위까지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찬탈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2위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40%가 넘어가는 대선 후보를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한 전례가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아 그렇네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깜빡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덕수 본인도 도박을 걸었다라고 저도 보고 그 도박에 국민의힘이 함께 공조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0%가 넘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덕수라는 이 대선 후보를 결국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국민의힘까지도 함께 넣으려고 한다. 결국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마저도 김문수가 후보로 나와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와. 이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나와서 진짜 41%를 얻었거나 42% 혹은 모르겠어요. 45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국힘 접수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파장이 그러니까 법적 파장으로 따질 거는 지금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파장은 좀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후보 찬탈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것도 가능했다고 보죠. 아니, 저 지금 와서 그 과거를 다시 복귀해 보니까 그 왜 호남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봤을 때. 갑자기 또 그 말씀을 두 분이 앞에서 제가 깜빡한 사실을 또 주지시켜 줘가지고 떠오른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4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도 그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다 이겨내신 분 아닙니까? 근데 특검에서 동일하게 40%가 넘는 한덕수 대선 후보를 특검이 막 가열차게 수사를 해요. 그러면 내로남불이란 얘기,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본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답습한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잘 설계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 와중에 이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무리해서 임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사후에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거나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질 만한 법적 사법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누구 쪽을 편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위쪽의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사실 대법원에서 뭐 잊지 말아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절차적으로 처음 있는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무리하게 대선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저는 여전히 일종의 법조 쿠데타를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덕수의 이상한 행동이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계엄 선포문 가지고 이상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뭐 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이분은 지금 기억해 보면 차관급 이상 자리에 이미 올라갔던 때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미 차관급 이상 직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거의 장관급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장관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이번에 처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몸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죠. 가장 전문가예요. 그거를 평생을 그걸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계엄 선포문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말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깊게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협조 내지는 자문 내지는 직접적인 역할까지 했을 뭔가 것이다.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상상의 영역 뭐 이런 정도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의혹의 근거는요. 정시석 실장한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해제 요구안 가결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는 나 안 움직이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서 확 드러나거든요. 그럼 뭔가 미락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안 들겠어요. 윤석열이 구속되고 이제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목요일에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자택을 또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용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워낙 좀 애초부터 좀 비호감으로 봐서 그 경향신문 단전단수 얘기도 했고 자기가 지시를 했고 뭐 그동안 했던 게 이제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또 미꾸라지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상민이 탄핵 심판 때 그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그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CCTV에 보면은 회의하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그때 내랑 국무회의 하고 나서 한덕수하고 이제 문건 같이 보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그 문건을 보고 같이 이제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엄 실패 다음 날 그 안가회동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압수수색을 구 기자가 얘기한 압수수색을 이하고는 다른 압수수색 같은데 뭐 이상민 특수단이 그 예전에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할 때 현금 다발 발견됐다 이런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명품백에 수억이 담겼니 많이 했는데 이상민은 수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당시 뭐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앞으로 져야 할 논란의 책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재임 시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고 그랬는데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 소시오패스 같은 정말 욕을 있는 대로 사석에서 퍼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 받고 뭐 앞으로 합당한 법처벌 받으면서도 모든 순간이 행복하실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특검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이 한덕수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그 뭐 기본적으로 계엄 절차적 하자 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마치 이 문서 허위 문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하고 한덕수, 김용현이 막 각각 서명했다는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지금 뭐 요지인데 한종철 총리는 그 전까지 뭐 보면 자기가 계엄 선포문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앞주머니도 아니에요.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거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그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이제 뭐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덕수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이 기존에 말했던 것하고 달리 보면 한덕수가 CCTV 영상에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찍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5장짜리 문서 묶음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무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이게 제대로 우리 봐가지고 이게 좀 학습해야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찰청 마스코트 중에 포돌이 있지 않습니까? 포돌이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잡았다 요놈. 요거 딱 이거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사실을 보면 한덕수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당시 대행 시절에 보면 뭐 특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고 심지어 대선 출마 급발진 하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덕수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보면 이제 그 한덕수 편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자기 보신만 생각해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계속 변신한 사람을 그린 소설이 껍빗단인데 한덕수 진짜 껍빗단 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논의한 분들 몇몇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그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남들이 부러울 만하게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은 사법심판대에서 초라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이용섭 선배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황정은 작가라고 있는데 윤석열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일상 회복까지 이제 기록한 에세이를 냈어요. 작은 일기라고.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란 이후에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면면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 공부가 틀렸다. 이 사회 공부가 틀렸다. 이 사회 공부가 그래서 틀렸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뭐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줬다는 것 말고 뭘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문구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머리 좋거나 혹은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성공은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절대 다수는 아니고 다수가 자기들 성공을 향해 내달리느라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 품성과 소양은 쌓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어떤 맨 얼굴이겠죠.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 다수라고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계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또 맨 얼굴이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단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지훈 선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불법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얻은 교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이 민낯이 초라한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면 각종 뭐 외교 참사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 의료 대란 뭐 이틀막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각종 의혹 그리고 이제 내란 탄핵까지 3년 동안 윤석열이 사회 곳곳을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윤석열 혼자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이 권력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꿀 빨아먹던 이제 주변 엘리트들하고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과거 그 생각나더라고요. 과거 독재자가 이제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아첨하면서 이속만 챙기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가 뭐 이제 그 황정은 작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김누리 중앙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한국 사회 지배 엘리트 대다수가 이제 또 다른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을 잉태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좀 공감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윤석열은 진짜 공부 잘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봉착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워낙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오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공부 사실 그 정도 하는 애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시절만 해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사교육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혼자만 원래 사교육 받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극성으로 애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죠. 뭐 공부만 해라 인성교육은 내팽개 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나왔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동급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이건 뭐 자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증명해서 벗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주 선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잘났다는 엘리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눈꽃만큼도 없고 이 완장질만 즐기는 속이 빈 껍데기들이었다. 시인 신동엽이 말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